자, 우리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해서는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차 가격도 비싸죠. 근데 그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될 대상 금액도 크다는 건데, 근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업무에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나 이런 곳에서는 인정하기가 좀 까다롭겠죠. 그래서 부가세법은 그냥 아예 인정 안 해요. 업무용 차량은.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지금 현재 업무용 승용차로서 관련 비용들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보험은 딱 누가 운전한다라고 우리 임원이든 직원이든 타겟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외에는 아무런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차량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게 되면 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세법은 그 감가상각하는 한도를 우리 800만 원씩 5년간 정해법으로 상각하도록 이걸 법으로 그냥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법으로 자동차인데도 정해법이고 5년간 그리고 800만 원 한도로 송금에 산입하게 되고, 이 한도 초과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제 시인을 해주게 될 건데, 근데 차 가격을 뭐 지금 이 이론대로 하면 4천만 원까지 감가상각 비용화하는 걸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뭐 차가 더 비쌀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 한도 초과는 이제 나중에 차를 처분하거나 할 때 그때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800만 원 한도인데, 자, 여기에서는 안 적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신고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인데 뭐 우리 차가 예를 들어서 그 3천만 원짜리 차였어요. 그러면 올해 그 600만 원을 감가상각 할 수가 있죠. 정해법으로 5년간 할 거니까. 그럼 600만 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400만 원만 한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을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800만 원 한도인데, 근데 이건 감가상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말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유류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 지금 자동 차량 있는 거 지금 다니시면은 그 차량 운행 일지 쓰고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운행 일지를 쓰면 업무 사용 비율과 업무 미사용 비율이 같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무에 사용한 비율, 그 비율은 그 자동차 운전한 킬로수를 가지고 따져요. 뭐 예를 들어 총 10,000km 달렸는데 뭐 7,000km는 업무에 썼고 3,000km는 업무 외적으로 썼으면 70%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우리 업무용 승용차 그 이제 운행 일지를 쓰는 경우인데, 근데 지금 얘네들이야 뭐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그럼 우리 방금 제가 업무 사용 비용을 주행 거리로 따질 거라 그랬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쓰는 경우는 그 비율만큼 처리를 할 거고, 그럼 업무 외적으로 썼을 때는 그걸 사용한 사람한테 소득 처분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면 대표자 책임이니까 대표자 상여로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한테 기속 처분할 거고. 그럼 우리 아래쪽 방가로 2부는 운행일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있죠. 운행일지를 안 쓰게 되면 우리 운행일지 안 쓰면 업무 사용 비율을 100%인 걸로 그냥 볼 거예요. 대신 한도를 1,500만 원 한도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00만 원이 감가상각비 포함. 그래서 전부 다 이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을 1,500 이하로 한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1,500 이하면 그냥 인정할 거고, 1,500이 초과하게 되면 이제 1,500만 원까지 한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하는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작성을 하면 그 운행 비율만큼 이제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서식을 작성을 하면 별로 서식 작성은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왜 쉽냐면 얼마 썼다 얼마에 사왔다 쭉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한도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도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우리 아래쪽에 기본 예제가 있는데 자, 이 차가 지금 1800인데 그럼 5년간이라고 해서 1600인 거죠. 그런데 문제 보면 총 주행거리가 3만 킬로예요. 업무용 사용거리가 2만 4천 킬로죠. 그러면 이제 몇 킬로가 몇 퍼센트죠? 업무 사용 비율이 38, 24, 80%죠. 그죠? 그러면 80%가 업무 사용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럼 80%면 이 감가상각비부터 모든 비용을 다 80%만 업무용으로 볼 건데 그럼 나머지 비용 유류비부터 여기까지 기타 지출까지는 80%는 인정할 거고 20%는 송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도 20%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런데 80%를 하면 1600만 원에 80%를 하면 금액이 1280만 원이 되네요. 80%면 그럼 1280만 원을 전부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앞에 감가상각 한도가 800이라 그랬죠. 그럼 800만 원만 인정하니까 그럼 1280이면 480만 원만큼 한도초가 띄울 거예요. 우리 업무에 쓴 거니까 한도초가 유보해뒀다가 미래에 나중에 추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업무에 쓰지 않은 거는 그냥 상여로 처리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 사용한 이렇게 업무 운행일지를 쓰면 감가상각이든 모든 이 비용들은 다 업무에 쓴 비율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감가상각은 그 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이 길은 거고 컴퓨터는 입력하면 그냥 다 금방 나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그냥 알고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컴퓨터 회사를 9200번으로 가고 자, 업무용 승용차를 그냥 일반 등록하는 거는 여기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서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뭐 불필요하고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가서 자, 여기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 누르면 얘랑 누르지 마요. 얘랑 똑같은 메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간편 메뉴로 등록하게 화살표 누르면 간편 추가가 있죠. 그러면 간편 추가 클릭해서 자, 우리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 차를 먼저 등록을 할게요. 자, 1번에 차량 번호 코드가 108번 36 차에 5602 차종은 제네시스 자가죠. 취득은 2019년 3월 20일 운행기록부 사용하고 있고 업무용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했고 2020년 3월 20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다. 됐죠? 그럼 이제 자동차가 들어왔죠. 그럼 첫 번째 총 주행거리가 3만 킬로고 업무 사용거리가 2만 4천 킬로예요. 그럼 80%죠. 취득금액이 8천만 원. 자, 여기까지 정보만 쓴 거고 자, 올해 감가상각비를 1600만 원 유류비가 50만 원 보험료가 170만 원 수선비가 120만 원 자동차세가 85만 원 기타 지출이 200만 원 그냥 보고 쭉 쓴 거예요.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전체가 감가상각비부터
업무 승용차 관련 모든 비용의 합계가 2,225만 원이죠. 그러면 이 금액에 일단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사용 비율이 80%니까 사용하지 않은 이 금액의 20%는 일단 업무 외 사용 금액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의 20%가 445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송금불산이 상여로 처분될 거고, 그럼 1,600만 원 중에 지금 1,280만 원은 업무 사용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지금 800만 원만 한도가 되기 때문에 480만 원만큼 한도 초과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 끝에 전기 한도초가 2월 된 게 400 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480까지 합치면 880만 원으로 늘어난다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얘가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 조정 등록에 가면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죠. 업무에 사용 안 한 거 미사용분, 그리고 한도초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업무 미사용은 F4번 누르면 업무용 승용차 업무 미사용분 445만 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거고, 감가상각 한도초과는 우리 자가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리하는데 렌트카인 경우는 그 우리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얘는 렌트카, 기타 사유 유출, 얘가 우리 거 자가. 이렇게 해서 48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이건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들어와 있고, 근데 최근 기출 문제에 보면 얘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기출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우리 교재 이제 514페이지로 가보시면 기부금 명세서가 있죠. 근데 기부금 명세서를 가기 전에 우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재는 519페이지인데 이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문제가 지금 여기 책에 있는 이 기본 예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를 볼 건데,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과목별 세무조정이라는 이 서식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서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식 없이 그냥 회계 기준하고 법인세법하고 생각의 차이를 우리 지금까지 조정했던 F3번 누른 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간편 메뉴죠. F3번 눌러서 들어갔던 게, 그럼 이제 여기에 직접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항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만 물어볼 건데, 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세금 관련해서인데, 자, 첫 번째 법인세 관련해서 좀 볼게요. 자, 법인세 관련은 이건 소득세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럼 이 소득에 관련된 세금은 얘는 납부할 때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법인세 얼마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를 할 건데, 그럼 납부할 때 이렇게 된다면 납부했던 게 반대로 우리가 환급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납부할 때 송금불산입이었으면 얘가 돌아올 때는 입금불산입이에요. 그리고 소득처분은 기타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낼 때 비용이 좀 못 받았으니까 돌아올 때 수익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들어올 때는 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자비이익이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입금불산입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법인세에 관련해서 우리가 법인세 환급 가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자, 이 법인세 환급 가산금이라는 건 국가가 거꾸로 우리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늦게 냈을 때 내는 가산금처럼 우리 법인세, 세법 법인세만이 아니라 모든 세법들도 그걸 많이 받아갔으면 줄 때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줄 거예요. 그럼 국가가 잘못 우리 초과 징수해서 과오납 징수해 가지고 돌려주게 되면 돼서 이자를 주는데, 그거 가지고 너 돈 번 거니까 세금 내라고 하면 줬다 뺏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받게 되게 되면 입금 불산이 기타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얘는 소득 처분이 기타인 이유는 단순해요. 차감 조정의 소득 처분은 뭐가 있죠? 차감 조정의 소득 처분 유보하고 기타밖에 없잖아. 왜냐면 차감 조정은 누가 가져갔니 이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사회 유출이 없죠. 그래서 배당, 상여 뭐 이런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유보 아니면 기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들이 유보고 나중에 맞아질 거란 생각 전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볼게요. 자, 재산세는 우리가 납부할 땐 송금으로 산입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납부할 때 세금과 공가 이렇게 처리하면 아무런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반대로 우리가 환급을 받게 되면 환급 받을 때는 입금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이익이나 자비이익이라 처리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낼 때 비용 처리했는데 얘가 돌아오게 되면 수익 처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낼 때 비용 처리했다는 건 이익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는 번 돈에 들어와서 세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 구분 잘해야 돼요. 그럼 얘는 재산세에 대해서 환급 가산금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건 어느 세금의 환급 가산금이든 간에 국가가 잘못해서 주는 건데 돈 벌었다고 말하면서 세금 또 떼가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입금불산입 기타로 조정할 거예요. 입금불산입 기타. 그럼 시험 때는 세트로 잘 나오는데, 법인세 환급 받으면서 환급 가산금도 받게 되면 조정이 두 개가 나올 건데, 재산세에 대해서 환급 받으면서 환급금하고 환급 가산금이 있으면 재산세는 얘만 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과오납에 환급을 받았는데 그 환급금은 법인세면 조정하고 재산세면 조정 안 할 거다. 수익 처리하면. 하지만 환급 가산금은 둘 다 조정을 하니까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의 평가는 인정 안 해요. 유가증권의 평가는 왜냐하면 실제로 번 게 아닌데 본인이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데 기말에 봤더니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주가 올랐다고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진짜 돈 벌어야지 세금 내야 될 거죠. 내가 주식 가지고 10년 있을 건데 왜 오늘 돈 내라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소득세법은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 벌어야지만 세금 내는 거지 돈 안 벌었는데 세금 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게 돼요. 부가가치세법은 형식을 따지는 거고 소득세법은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가지고 서로 따져요. 그럼 이제 유가증권에서 자,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단기매매 증권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장부에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얼마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얼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자, 우리 법인세법은 이 유가증권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우리는 세무조정을 해버릴 건데, 자, 단기매매 증권의 성격은 자산이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의 성격은 수익이죠. 그죠? 그럼 지금 이 분계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거니까 자산 높이지 말고 낮춰라는 거고 수익도 낮춰라는 거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를 일으켜서 차이가 일시적으로 나는 걸 우리는 차감 조정의 유보라고 하는 거고 수익 아니야라는 걸 우리는 입금 불산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입 단기매매 증권 차감 조정의 유보 발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으면 그냥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아니야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송금불산입 평가 이익이야라고 쓰면 입금불산입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평가를 인정 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별거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처분하면 추인될 거예요. 팔았을 때. 자, 그럼 두 번째에 매도가능 증권을 볼게요. 똑같이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얼마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얼마 이렇게 썼어요. 그럼 우리 세법은 유가증권 평가를 인정을 안 하니까 자 그럼 매도가능 증권 높이면 안 되겠죠. 자산 높이지 말고 내려라가 차감 조정 유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차감 조정의 유보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 지금 매도 가능 증권 얼마고 그럼 세무 조정할 건데 차감 조정의 유보면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이겠죠. 그럼 이익 아니야라고 입금 불산입이라고 했다고 봤을 때 이때 뭔가 잘못된 게 있죠. 그렇죠. 왜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수익 처리했으니까 수익 아니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익이라고 처리한 적이 없어요. 지금 얘 성격은 자산이고 얘 취소하라는 거고 얘 성격은 자본이죠. 그러면 지금 얘는 수익이라고 처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거 수익 아니야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자산은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 때문에 차이가 난 거예요. 자산 때문에 자본의 차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역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의 차이가 없어질 거잖아. 그럼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의 성격이 자본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소득 처분이 기타가 될 거예요. 기타.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개 다 조정해야 돼요. 두 개 다. 당연히 평가 손실이었으면 송금불산이 매도 가능 증권 유보 발생, 그리고 바로 송금산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리고 기타로 처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재무회계 때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할 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전기만이나 취득했을 때 차이만 쓰면 됐죠.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에 평가 손실이 있으면 우선 상기하면서 두 개씩 썼잖아. 그래서 조정도 두 개 해야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까먹지 말고 꼭 두 개 해야 돼요. 경우의 수가 아니고 얘는 항상 두 개, 얘는 하나. 자, 다음 세 번째, 만기 보유 증권을 볼게요. 자,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 방법을 뭘로 하죠? 자, 만기 보유 증권 평가 방법. 어떻게? 삼각후원가법 쓰지. 그렇죠? 우리 회계 기준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입법,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입법인데 시장성이 없으면 원가법,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잖아.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나 할증 발행 자금 상각한 만큼 만기 보유 증권 금액을 증감시키죠. 그 금액으로 잠보가입 보여주는 게 상각 후 원가법.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우리 그 기업의 지분율, 기업의 가치의 지분율만큼을 가치로 평가하는 지분율법을 쓰죠. 그죠?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에 평가 가격 상각 후 원가법으로 오르는 것. 자, 우리가 이자 받을 때의 이자 수익, 그리고 자변에 현금을 받는데, 자, 이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고 얘는 액면이자 받죠. 자, 힘이 좋게. 일단 이 분계가 뭔지 모르면 왜 저런 짓 하는 걸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사채가 있죠. 그러면 자,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면 대변의 사채 금액으로 쓰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차변에 현금 90만 원이다.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 이렇게 했다가 그랬다가 이자 지급을 하면 우리는 채권은 회계 기준은 유효이자율법을 쓰죠.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차변의 이자 비용 얘는 유효이자를 쓰는로 인식하는 거고, 우리가 돈 지급하는 거는 액면 이자를 지급을 하죠. 우리는 무조건 액면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를 주는데 액면 이자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유효 이자가 12,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차이 나는 이 2,000원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각한다라고 하죠. 얘가 상각액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 우리 세무 2급 시험에 기출 문제 나오는 거잖아. 계산 문제. 그죠? 심지어는 이거 계산은 힘들어할까 봐 제가 전에 그래서 문제 풀면서 말했죠.
세무유금은 계산해서 넣어야 되고 세무유금은 두 개, 이 세 개 중에 두 개 값 주잖아. 기출문제 풀면 얘 둘이 주구나, 얘 둘이 주구나, 얘 둘이 주구나. 위치하냐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발행한 사람의 입장인 건데 그러면 취득한 사람의 입장은 만기 보유증권 했을 때 똑같이 얘는 유효 이자를 인식하는 거고 당연히 제가 주는 돈 받는 거니까 액면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 똑같이 하면 얘 이자 수익도 같은 유효 이자율법이니까 12,000원이 되고 그리고 내가 돈 받는 건 10,000원만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 나는 이 2,000원만큼 만기 보유 증권을 증가시켜 주죠. 그죠? 지금 우리 4차 할인 반응 자금을 생각해 가는 게 만기 때까지 지금 얘는 선이자 성격으로 만기 때까지 얘를 전부 다 없애는 거잖아. 그러면 차감 계정 사라져서 나중에 100만 원 갚으면서 얘 지울 거고 얘도 지금 100만 원짜리 만기 보유증권 샀는데 90만 원만 주고 샀으니까 90만 원 적혀 있는 거예요. 만기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적어서 100만 원 만들어서 만기 되면 100만 원 받고 재씌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2,000원 올려가지고 쓰는 걸 삼각후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그럼 얘가 삼각이익이 되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실제 이자 얼마 받았죠? 10,000원 받았잖아. 그럼 이자 받은 거는 세금 내는 게 맞아. 이 이자 받은 건가요? 이건 받은 거 아니죠. 근데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썼잖아. 그래서 이거 세금 부과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상각액만큼만 우리는 입금 불산입 만기 보유증권 2,000원만큼 차감 조정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뒀다가 나중에 만기되어서 실제로 돈을 다 받으면 그때 추인해 줄 거예요. 그때 가산 조정되어서 세금 내도록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번엔 국고보조금을 좀 볼게요. 자, 국고보조금에 대한 성격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 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어떤 성격으로 쓰죠? 그렇죠. 자산. 그런데 자산에 차감 계정으로 달고 있죠. 그런데 세법은 자산의 차감 계정은 무슨 사실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국고보조금 안 갚아도 된대. 돈 번 거잖아. 나한테 기계 생기고 돈 생긴 거잖아. 그래서 법인세법은 얘를 그냥 입금으로 봐요. 근데 회사는 이걸 수익으로 처리 안 하잖아. 지금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쓰고 있잖아. 저는 내 돈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얘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세무조정을 하면 입금산입 국고보조금 얼마 유보 발생했다가 차감 계정 달아뒀다가 상각할 때마다 줄이죠. 분기할 때 그 줄일 때에 추인해 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부에서 이 국고보조금을 자본 조정으로 처리했대.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는 없는데 왜 어떤 형식으로 자본 조정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는 자본 조정 처리했대. 지금 얘는 자산 차감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 줄이지 마라고 해서 가산 조정 유보가 들어간 건데 얘를 자본 조정 처리했대. 그러면 자본 조정 처리했던 뭐든 간에 우리는 다 입금으로 볼 거니까
국고보조금. 그럼 얘는 자본 조정이면 자본을 건드렸죠. 그래서 기타로 처리해 둘 거예요. 이렇게 조정해 둘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시험에는 사실 얘가 나와 계속 자본 조정 처리하고 있더라고. 일단 입금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처리를 하죠. 그러면 결국은 추인해서 점점 갈 거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내 돈 아니라는 거나 서로 똑같은 입장으로 가죠. 그래서 국고보조금만큼을 한 방에 감가시켜 버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시상각 충당금이라고 할 거예요. 한 방에 얘를 감가상각시켜 버릴 거예요. 어차피 입금이라고 보고 감가상각하면서 얘 계속 뒤집고 있는 건 이중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국고보조금 받았을 때 바로 전부 다 입금 처리했으면 얘를 전부 다 감가상각 한 방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일시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세법이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이걸 가지고 매년 끌고 가면서 너 거인 것처럼 하지 말고 지금 너 돈 번 것처럼 해서 계속 깔아 나가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본 예제 같은 그 앞에 있는 회계부가소득 푸는 때 감가상각 이야기 나올 때 일시상각 충당금 대상 아니다 이런 말 적혀 있잖아. 그 말의 의미가 저거예요. 한 방에 감가상각 날려버린다고 하면서 국고보조금 무시해 버릴까 봐. 왜냐하면 자 다시 방금 내가 했던 말 생각해봐요. 입금이라고 봐서 입금 조정하죠. 근데 한 방에 전부 다 감가상각한대. 그럼 이 조정은 차감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세무 조정할 필요 있나요? 같은 금액이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이 있는데 없겠죠. 전 안 해요. 그럴까봐 문제에서 그런 생각하면서 아무 답을 안 쓸까봐 일시상각 충당금 대상이 아니란 말이 구구절절히 적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문제 답 안 써버릴까봐 세무조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럴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는 뭐 일반적으로는 나오는 것들이 우리 그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거의 했던 것들이라서 자, 혹시 그럼 우리 했던 것 중에 감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에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어떻게 했죠? 최근 1년간 급상여에 몇 분의 몇?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오랄 계산. 그럼 임원 상여금은 퇴직금이래. 정관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임원에 대한 상여금 계산은 어떻게 하죠? 그렇지. 임원은 상여금 규정 없으면 영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급한 돈 전부 다 송금불산이 되는 거예요. 직원은 임원 말고 직원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세법은 우리 직원한테는 회사를 통째로 다 줘도 비용을 인정해 줄 거예요. 직원한테는. 근데 임원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상여금이든 복리후생비든 뭐든 간에 비용 다 인정한다. 그럼 직원이 그에 대해서 많이 가져갔으면 어차피 직원한테 우리가 줬으면 상여금 직원은 근로소득 낼 거잖아. 그럼 그거로 끝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문제 나와 있는 거 좀 볼게요. 608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608페이지에 1번 아, 1번이 아니고 4번이구나.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를 완성하시오. 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전기오류 수정이익이 300만 원 있는데
영업외 수익에 포함된 것으로서 정기 법인세 과다 납부분을 환급받은 것이다. 자, 이번에 법인세를 지금 환급받은 거죠. 법인세 부분만이네요.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이든 간에 법인세가 돌아오게 되면 얘는 지금 입금으로 안 볼 건데 뭐라고 처리했다 앞에?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정기오류 수정이익 쓰셔도 되고 법인세 가오납분이라고 쓰셔도 되고 30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다. 자,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2천만 원이며 정기 감가상각 부인액이 500만 원 있다. 자, 그럼 감가상각 범위액이 200만 원인데 올해 1,500만 원만 했죠. 그럼 신부족액이 500만 원 떴네요. 그럼 신부족액 500만 원 있으면 우리가 한도 초과났던 거를 추인할 수 있는데 신부족액 범위에서 딱 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500만 원 전부 다 과거에 부인했던 거 추인할 수 있겠다. 송금산입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만 원 유보 감소다. 자, 시험 때 쓸 때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직접 입력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계정 금액 적혀 있는 애 있죠? 그 글자 그대로 써버리세요. 자, 다음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이 있네요. 회사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국고보조금은 압축기장 충당금이나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상한 의무가 없음. 자, 그럼 상한 의무가 없으면 우리 법인세법은 이걸 입금으로 볼 거라고 했죠. 그럼 입금산입 국고보조금인데 금액이 얼마였죠? 1,000만 원. 자, 그런데 회사가 얘를 뭐로 처리했대? 회사가 처리한 성격 두 번째 줄 앞에 있네. 자본조정이잖아. 내가 말해서 밑도 끝도 없이 왜 자본조정이냐 말했던가. 그래서 기타다 이렇게 되겠죠. 자본 건들면 기타라고 했잖아. 자, 이제 645페이지로 갑시다. 자, 4번 645페이지 4번. 자, 다음 자료 보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1번 국민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금 1,300만 원을 출자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으며 출자 전환 시 주식 시가총액은 1,000만 원이다. 단 세무상 2월 교손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일단 분계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 1,300, 자본금이 1,0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만 원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대변에 자본금 1,000만 원 적혀 있는 애가
자본 액면가죠. 그죠? 대변 자본금의 액면가잖아요. 그럼 이 액면가 이 주식 팔면 자 우리 바로 빚 갚는 거 생각하지 말고 주식 팔면 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주식 파는 게 아니라 발행하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 주식의 시가가 1,000만 원이라 그랬죠? 문제 적혀 있죠? 내가 발행하면 1,000만 원 받겠지. 이해 갔나요? 그럼 1,000만 원 받아서 1,300만 원 빚을 갚을 수 있다면 300만 원은 뭐가 되죠?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이 나와야지. 회계도 그렇게 분개하는 거죠. 우리 전에 저와 같이 했죠. 세법도 그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저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문제? 지금 회사가 차변에 장기 차입금 1,3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3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뒀는데 세법은 장기 차입금 1,300만 원, 자본금 1,000만 원, 채무 면제 이익이다 300만 원 이렇게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채무 면제 이익은 수익이고 이렇게 처리해라. 얘는 아니다 지워라 이거죠. 그럼 세무 조정을 하면 자, 너 이만큼 돈 번 거야. 세금 내 입금 산입 채무 면제 이익 300만 원. 근데 넌 바로 자본으로 갔네.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기타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쪽에서 자본 처리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세금 안 내고 자본으로 바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건 세금 계산하는데 정리가 되고 자본으로 가는 거고 그냥 자본 처리한 거는 손익계산서에 안 들르고 그냥 바로 자본으로 직행한 거예요. 결국은 만다는 거야. 그죠? 우리 결산할 때 수익 비용으로 해서 단기 순이익이 되죠. 결산할 때 전표 추가를 여러분이 하면 500번대 경비들을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전환시켜주고 이익요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하면 모든 수익 비용 매출액이든 영업의 수익이든 판관비든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든 전부 다 집합손익으로 해서 얘를 단기 순이익 만들어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주는 분기해주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표 추가했을 때 오른쪽 위에 손익이라고 적혀있는 분기잖아. 그럼 결국은 이익잉여금으로 분기해준다는 건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수익비용은 결국은 자본 가는 건데 얘는 그냥 바로 간 거고 직행으로 얘는 세금 내고 가는 건데 세법이 너 바로 가지 말고 세금 내고 가라고 한 게 차이가 기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회계와 세법의 생각의 차이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만나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똑같아지니까 얘는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기타로 끝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번에 자,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 수선비를 회사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자,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 차량을 수리하는데 왜 회사 돈을 써? 그죠? 그러면 송금불산입이고 왜냐면 여기 차량 유지비 비용 아니야 송금불산이. 그럼 소득 처분은 누구? 그렇지 대표자니까 얘 쓴 사람이 책임져야지 상여. 그럼 3번에 회사 회계 담당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자, 토지 취득세를 또 세금과 원가 처리했죠. 얘는 토지라고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제일 처음 했던 조죠. 세금과 원가 아니야. 지금 안 되니까 토지 등
취득세 500만 원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680페이지로 갑시다. (680페이지) 4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자, 법인세 등 1,350만 원. 이거 어쩌라고 적어놓은 거죠? 회계상의 법인세는 우리는 첫 시작이 이거죠. 송금 불산입 법인세 등 1,350만 원. 기타 사회 이출. 이거 처리하라는 거죠. 자, 참고로 회계상의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포함이죠. 전부 다 송금 불산입. 자, 두 번째. 퇴직급여 4천만 원이 있네요.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3,500만 원이다. 자,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해 줬네. 3,500. 그런데 4천만 원 지급했다는 거죠. 그럼 퇴직급여로 그럼 얘는 송금 불산입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500만 원. 근데 가져간 사람은 그래도 임원이니까 우리 회사도 비용 인정 못 받고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자, 다음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로서 상각 범위액은 700만 원이다. 자, 그럼 이 말은 업무용 승용차인데 700만 원인데 올해 500만 원 했다는 건 200만 원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라는 이야기죠. 범위액만큼 우리 할 수 있는데 범위액 한도가 800이었던 거고 얘는 뭐 3,500짜리 차였나 보지. 그럼 세 번째 송금 산입 감가상각비 200만 원 유보 발생. 자, 네 번째 지급 임차료 700이 전액 대표이사 사택에 지출된대요. 우린 이런 걸 못 할 수는 없다, 그죠? 지급 수수료, 지급 임차료네. 지급 임차료 700만 원. 대표자니까 상여. 이건 기속자 따라가는 거니까.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직접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다 쓰는 건데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저와 같이 기출 문제 풀면서 그 보시면 아마 한번 해보면 느낌이 살짝 다른데 다른 느낌은 몇 초. 그 F4번 누르고 직접 입력 누르는 버튼이 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전부 다 메뉴가 F4번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으니까 별 느낌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기부금 조정 명세서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